그런데 필요한 그런 인프라, 구축 방법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보건지소를 잔뜩 짓는다고 해서 이게 막 무조건 그 지역의 의료가 향상된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셔틀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 곳에 이제 좀 의사들이 전문의들이 뭐 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이렇게 모여 있는 대로 잘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것도 꽤 의미가 있잖아요. 무조건 막 조그만 병원 잔뜩 짓는 것보다, 보건소를 짓는 것보다 이제 그런 것들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셔틀을 운영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한 곳에 있는 것보다 좀 분산을 많이 시키는 게 나을까?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의학 쪽에서는 이제 실험 설계나 맞춤 처방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요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의학 쪽도 분야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약 관련한 거를 막 개발하고 있고 어떤 데서는 질병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1대1로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매치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거든. 어떤 약이 어떤 데 효과가 있다라는 게 밝혀지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연구하는 데가 있는데 이 두 곳의 거리가 너무 멀면 이 약이 그 증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겠죠. 왜냐면은 완전 다른 분야니까 이거를 이어주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근데 의학 논문들을 이제 막 이렇게 수집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런 텍스트들을 분석을 하면서 마치 연구자들은 이제 발견을 못했는데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게 여기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빅데이터는 네. 어떤 상관성을 찾아주는 어떤 그런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크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보는 게 가장 경제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예. 네. 사실은 그게 빅데이터의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에요. 예. 상관관계. 네, 상관관계가 근데 인간의 인지력이나 인간의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그리고 인간의 직감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도구를 빌리자는 거죠. 컴퓨터가 사람보다 좀 더 빠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비율을 제가 들어서 이해한 걸 확인한다면, 네. 우리가 사는 일상은 나무나 풀, 네. 바위 이런 건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전체 숲이나 네. 산 자체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획득하자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비유가 좋네요. 네. 아유, 네. 간만에 또 이렇게 좋은 걸 하셨어. 그러네. 예. 또 생각해봐야지. 네.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뭐 이제 그런 나한테 필요한 어떤 게 있는데 이 필요한 걸 해결하는 게 주변에 없어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면 그런 것들도 이제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수많은 어떤 둘 사이의 관련성이나 셋 사이의 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보잖아. 네. 예,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기계의 어떤 능력을 빌려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빅데이터라고. 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제가 아까도 이제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거죠. 제가 이쯤에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제 개인의 그 빅데이터 경험, 그 생각이 났는데 그 왓챠라는 어플이 있어요. 왓챠? 네, 왓챠라는 영화 어플 잘 아시는 평점 매기는. 네, 평점 매기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본 영화들에 대해서 평점을 계속 매겨요. 그럼 이제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매기면은 이제 막 300개, 400개, 뭐 500개 이렇게 매길 수 있는데 저는 몇천 개가 넘어가요. 그렇게 매기다 보면 제가 이제 본 영화들이죠. 본 영화들은 영화를 볼 때는 사실은 별 생각 없이 이제 끌리는 거 보잖아요. 개별 영화를 그냥 본 거지. 그냥 끌리는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쫙 정리를 해줘서 취향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화를 막 이제 평점 주다가 몇백 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취향 분석이 딱 떠. 그러면 이제 이 준이라는 사람의 그 취향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쫙 그 한눈에 볼 수 있게 빅데이터식으로 가장 큰 거. 이 사람이 이렇게 소위 영화 취향이 뭐냐. 네. 제가 취향이 떴더니 뭐 취향 뻔하잖아. 뭐예요? 뭐겠어요? 에로 뭐 이런 거지 뭐. 아니에요. 전 날 몰라. 나를 잘 착한 처제.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센세이션하게 이렇게 벗는 거, 화제성. 나를 모른다니까. 동창회의 목적. 범죄, 범죄, 스릴, 폭력, 스릴러, 조폭, 공포. 뭐 이런 게 이렇게 쭉 뜨더라고요. 왜 애로 안 읽으세요? 애로 있잖아요. 내면에 그런 게 있네. 무서운 사람이야, 이 사람. 애로 없어요. 애로 없고, 뭐 선호 배우 송강호 1위, 2위 최민식, 3위 이병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배우를 좋아하지만 막 일부러 이렇게 뭐 의식적으로 해서 그쵸.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아 내가 이런 패턴이나 속성을 가진 그런 영화 취향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좀 손쉽게, 예, 손쉽게 개인적으로 빅데이터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 비슷한 것도 또 음악도 있잖아요. 그 어플 보면 예, 뭐 무슨 애플 뮤직이라든가 아니면 그 또 뭐야 저기 도시락인가 뭐죠? 도시락 옛날 거 아니에요? 벅스 보면 네. 취향에 이렇게 맞춰주잖아. 이 음악을 들으면 이제 다른 음악 같이 연결해서 나오고. 벅스도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벅스 왜 없어졌어요? 우리 정보가 벅스 있어. 벅스. 나 복수 듣는데. 벅스 듣는다고 하는데 왜 없어졌다 그래? 뭐 멀쩡한 어플을. 벅스 인수됐는데. 일단 뭐 있다고 네, 하죠. 뭐. 네, 예. 그렇죠.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음악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면 취향 음악도 분석 있죠. 같은 걸 네, 빅데이터 영화도 있고. 베이스에서. 예. 근데 이거를- 내가 그 예. 영화 그 평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예, 예. 거기 1등이 아마 이동진 씨인가 그럴 것 같아. 나도 거기 이제 순위 안에 포함이 되더라고. 계속 누적해서 해보니까. 편수 뭐 이런 거요? 아, 네, 편수로. 내가 영화를 평생 3년을 넘게 봤더라고. 영화 볼 시간이. 3년 동안 영화만 네, 보시면 3년 동안 영화만 볼 시간이 아, 있어. 잠도 안 자고 영화만 본 걸로. 그렇죠. 어. 아니, 잠도 안 자고가 아니라 다 합치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네, 그 정도가 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빅데이터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냥 통계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계 도가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소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정형화돼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통계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데, 근데 이제 그런 도구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비슷하게 쓰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런 것도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이쯤에서 궁금한 게 뭔가 말씀하세요. 네. 통계와 빅데이터는 어떻게 달라요? 기본적으로 통계는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라든가 상관관계를 볼 때 통계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막 머리 지끈지끈하실 텐데 아마 이제 사회과학 하신 분들은 가설검정이라고 해서 아마 하셨을 거예요. 네. 뭐 무슨 기무가설이다, 뭐 대립가설이다. 아, 숨이 막혀오네요. 그 사회과학에서는 HS 분석인가요? 너무 시간이 오니까 이것도 까먹었네. 큰일 났네. 네. 예. 우리나라 사회과학이 넘어가죠. 강국이 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데 다들 양적 연구 안 하고 질적 연구만 하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양적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하는 얘기를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 양적 연구도 했어. 대학교 때 사회 통계해갖고. 그렇죠. 네. 아니, 약간 네. 그쪽에 벗어난. 그 얘기는 다시 가죠. 아, 그 네네. 얘기는 뭐 어쨌든, 천천히 예. 술 먹고 풀도록 하는 걸로. 예, 다시 돌아가서. 다시 들어가서 그런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네, 도구들이 있는데 그쵸. 이제 그런 도구들을 여기저기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그 방금 말씀드린 영화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검증하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영화 편수 자체가 뭐 10,000여 편밖에 안 되고 만여 편은 넘죠.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이거죠. 굉장히 다른 제한적이고. 데이터에 비해서. 100만 개는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100만 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거 이용자도 100만 명이 100만 명 정도겠죠. 뭐 몇백만 명일 텐데 그러면 데이터 크기 자체가 우리 갖고 다니는 외장하드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외장하드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을 빅데이터라고 하긴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분석할 때는 컴퓨터는 많이 필요해요. 컴퓨터에 힘이 좀 필요하고 컴퓨터 상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양 자체가 아주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전적인 방법으로 분석할 때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냥 빅데이터적인 방법을 썼으니까 편의상 빅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논의를 이제 좀 더 구체화 시켜 볼게요. V3에 대한 부분을 이제 쭉 말씀을 하셨는데 3V입니다. 3V, 3V입니다. 3V. 예.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기술과 활용 쪽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의미를 구체화 시켜 보죠. 너무
부분은 패스하고 네. 저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거 위주로 해서 네.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벌써부터 이제 방송을 떠난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제가 너무 숨이 막혀 오음에 따라서 제가 신호를 줄까요? 네. 이쯤에서 아니, 그러니까 허벅지를 막 때리세요. 제가 경고음을 한 번씩. 그러니까 쉽게 편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빅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뭐 속도, 다양성 이게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가진 성질을 뭐 그 예전에 어떤 더글레이니 이런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가 빅데이터냐? 이거 좀 오래된 이론입니다. 이게 2004년인가 3년이니까 한 10년 좀 더 됐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커야 한다. 뭐 영어로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란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속도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이터의 크기가 크면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빨라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느리면 쓸모가 없잖아요. 우리가 대학교 때 썼던 학부 때 썼던 논문도 아니 보고서도 궁금해서 찾으려고 하면 하드 뒤지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디 그 보이지도 않는 폴더에 예. 숨어 있죠. 그 좁은 곳에서도. 근데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누가 궁금해서 전 여자친구가 잘 지내고 있나? 예, 궁금해서 이름을 딱 쳐봤을 때 바로 떠야 되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엔 떠요. 넘어가시죠. 해봤잖아. 패스. 안 해봤어? 패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나한테 필요한 게 바로바로 떠야 되죠. 양이 많아야 되고 빨라야 되고. 네, 뭐 구글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 구글은 내가 어떤 이미지를 자체로 업로드를 해서 비슷한 이미지를 찾을 수도 있어요. 사진 같은 것들을. 그렇죠. 그런 것들도 바로바로 떠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속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다양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로 의미를 가지려면 데이터가 어떤 형식이 있어서 무슨 엑셀에 뭐 A셀에는 뭐가 들어가고 B셀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름, 나이, 뭐 전화번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무작위로 널려 있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형태로 어떤 거는 뭐 전화번호부다라고 하면 어떤 거는 뭐 내 페이스북 좋아요 목록이다. 어떤 거는 내 쇼핑 이력이다. 다 다른 자료들이잖아요. 이게 다양한 자료들이 데이터들이 있어야 이제 빅데이터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왓챠 같은 경우에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다양성에서 좀 약한 것 같고 데이터의 크기 자체도 크다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 근데 얘네가 갖추고 있는 건 있죠. 빠르죠 일단. 빠르긴 해요. 네,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빅데이터 기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딴지를 걸면 아까 그 사이트나 아니면 그 웹에서도 뭐 영화의 장르적 다양성은 있어. 네. 그러니까 왓챠를 빅데이터로 규정하지 않는 거에 대한 좀 불만이. 그렇죠. 불만이라고 얘기하면. 근데 그쪽 입장에서 그냥 얘기해 준 거예요. 엑셀로 정리할 때 영화 오른쪽에 장르란 셀을 만들어서 하면은 이것도 역시 정형화된 거잖아요. 어떤 딱 그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 탁탁탁탁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네. 그건 좀 약하지 않나. 일단 이 단계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 빅데이터에서 규정하는 이 세 가지 3V를 구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현재 그럼 구현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뭐 다양성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일단 검색 엔진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구글 같은데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사진도 뜨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뜨고 네. 웹페이지도 뜨고 네. 뭐 책도 뜨고 굉장히 다양하게 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다양성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네이버 정도 가지고도 빅데이터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있어요. 아, 네이버 네. 정도까지는 네. 포털 사이트 정도를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미지 검색도 되죠. 뭐 여러 가지 다 뜨잖아요. 되잖아요. 우리가 사슴 이렇게 딱 치면은 사슴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슴 관련한 동영상도 찾아보고 사슴 관련한 연예인 뭐 이런 것도 들고 그렇죠. 뭐 아프리카 사슴이 사슴 별명을 가진 누구 뭐. 네, 아프리카 가면 있죠.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 연결 SNS 형태로 하다가 네. 그게 점점점 데이터가 이제 쌓인 거고 서로 네. 이제 관련 없는 관련성도 다 네. 찾게 되는 거고 네. 이런 형태로 빅데이터로 진화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구글 초창기에는 그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다 처리를 했어요, 컴퓨터가. 근데 반면에 이제 경쟁사라고 하면 야후 같은 회사가 있는데 야후는 거의 수작업으로 됐다고 보시면 돼요. 수작업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그 엄청난 네이버도 다 수작업으로 해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어제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보통 우리 네이버에서 보통 필요한 것을 검색하면 광고부터 뜨잖아요. 네. 그런 건 다 수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리즘과 수작업이라는 것은 그 패턴 분석을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형태로 자동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네. 네이버나 야후 같은 데서는 거기 직원들이나 뭐 분석하는 사람이 직접 투입돼서 그걸 분석하고 뭐 패턴을 파악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야 돼요. 단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제 영향력으로 봤을 때 이제 네이버나 야후는 사람의 영향력이 좀 더 많았고 구글은 이제 구글의 알고리즘 영향이 좀 더 많았다. 네네. 근데 물론 다 그럼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이 좀 더 강하냐 네. 그런 거죠. 그런 것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재밌는 것 중에 또 대표적으로 또 우리의 위키피디어를 네. 들 수가 있는데 요즘 많이 검색되죠. 네. 위키피디어 같은 경우도 그 안에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매체들이 있잖아요. 음악도 들어가 있고 링크도 많이 걸려 링크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 또 위키피디어에서 중요한 게 편집의 역사예요. 어떤 아티클이 만들어질 때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살이 붙어가고 그다음에 뭐 어떤 건 제거가 되고 어떤 건 내용이 바뀌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시간의 흐름 이거 자체도 어떤 데이터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어떻게 시간의 흐름은 정말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빅데이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심오해지네요. 빅데이터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큰 데이터.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거는 아니네요. 그래. 그러면은 네. 그 아까 야후랑 네이버랑 구글 말씀하실 때 전부 다 큰 양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는 비슷한데 거기에서 처리 방식까지 포함한 게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그 기계 안에 방식을 갖고 있는 구글이 빅데이터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대표적인 빅데이터 기업이 구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따가 알파고 얘기를 좀 할 텐데 알파고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 그 빅데이터 처리하는 방식을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도 굉장히 많고 그런 인력도 많고 애초에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생겼을 때 그 페이지 랭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논문에서 중요도 같은 거를 그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논문이 가치가 있는 논문이면 인용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이트가 가치가 있다면 여기저기서 링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링크가 P 링크라고 보통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P 링크된 횟수를 세 가지고 이 페이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거를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구글이 처음 도입했던 방식이고 그거를 만든 사람들이 이제 구글의 이제 과거 CEO들이었죠. 그런 빅데이터의 역사가 구글의 역사의 발전 단계 이렇게 보면 되나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구글의 빚을 많이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거의 최초로 그 시스템하고 알고리즘을 만든 게 이제 구글로 보면 된다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검색 관련해서. 이거 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게 네. 전공하신 분들은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교양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비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제일 보인다. 접하기 쉬운 매체가 그래도 구글이니까요. 네.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고. 그렇죠. 그 예전에는 저 이제 자꾸 그래서 미안한데 알타비스타 뭐 이런 거 라이코스 야, 라이코스 오랜만에 듣네요. 라이코스. 초창기. 조금 우리 밖은 좀 더 가면 예. 천리안이 나올 것 같아요. 하이텔 나우누리.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옛날에 그 예전에 우리 시삼 얘기했잖아. 예전에 내가 나우누리에서 뭐 했었어. 네. 축하드립니다. 나우누리에서 빅데이터를 좀 찾아보시죠. 그렇죠. 한 네, 20년 전일 텐데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러네요. 아무튼 패스하고 네, 가시죠. 라이코스도 대표적으로 사람이 코디네이트하는 검색 엔진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라이코스는 좀 사족인데 나중에 그 다음한테 인수가 됐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팔립니다. 그걸 어떻게 다 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인수됐을 때 라이코스 CEO가 요새 이제 좀 찾아보시면 안 돼.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데 임정욱 씨라고. 예, 그분이 이제 대표를 하셨고요.
이스라엘 쪽에 인수될 때까지 좀 CEO로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쪽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시나요? 지금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인데 여기서 정부에서 창조경제 관련 정책 같은 거 관련해서 많이 이제 목소리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알아서 편집하세요. 예. 자, 넘어가시고. 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의 기술과 활용 쪽으로 이제 그러면 한번.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나요? 예. 근데 이제 이 3V만으로 좀 부족하다 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V가 또 나와요. 이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빅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이제 패턴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신뢰성 과연 얼만큼 믿을 수 있느냐. 뭐냐면은 우리가 통계 같은 걸 낼 때도 이 샘플이 편향될 수가 있잖아요. 네. 치우쳐져 있을 수 있으면 바이어스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좀 믿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데이터가 과연 정확한가 아니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네. 이거를 좀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 영역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영역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필요하다 해서 이거를 이제 진실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좀 어려워요. 뭐 베라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네요. 좀 생소한 단어. 네, 좀 생소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한 자료에 이제 자료 얼만큼 신빙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데이터를 가공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거짓되게 그리고 유리하게. 약한 연관성이 있는데 걔를 강조할 수도 있죠. 음. 그러니까 연관성이 약한데 얘네가 좀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진실성 부분은 좀 그러면 해석 문제네요. 네, 그렇죠. 해석은 정말 그러면은 그럼 그 진실성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어떤 기준 같은 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현업 종사자들이나 인간의 경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긍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정도 차원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돌파되는 벽이 아닌가. 언젠가는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의 양이 더 많아지고 하면. 그러니까 진실성에도 어떤 기준 뭐랄까 표준 이런 네.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아까 기본적인 3V에서 네. 뭐 절대적 양이 있어야 되고 네.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것 자체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베라시티라는 네. 것과 왜냐하면 그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편향성이 더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를 부과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트위터 같은 경우 트위터를 분석을 많이 하는데 트위터의 한계 중에 하나가 이 굉장히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목소리 좀 크고 내 목소리 좀 주장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트위터를 열심히 하는데 그 유명인들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데서 오는 편향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트위터를 이용해서 여론 분석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네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트위터가 또 망조라고 이야기 좀 그런데 그런가요? 트위터 자체가 좀 사양세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우리 그 미디어 이론할 때 그 얘기도 했잖아요. 한 사람이 이제 얘기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뭐가 이제 주류 여론이 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침묵의 나선 그렇죠. 이론. 침묵의 나선이죠.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정확한 여론 분석이 좀 어렵다. 뭐 따지고 보면 트위터의 여론대로만 갔으면 2012년에 누가 대통령이 됐겠어요. 아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이쪽에서 우리 박근혜 한마디 해야 되지 않아요? 뭘 해요 한마디를? 누가 됐었을 것 같아요. 트위터로 자 됐으면. 가시죠. 근데 그래서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선거 전날에 구글에서 이제 그 당시 유력한 2명의 후보의 이름을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검색량을 보면 그 지금 대통령이 되신 분의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반대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구글에서는 아 문과 박 중에 박의 검색량이 훨씬 많았다. 훨씬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훨씬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실제로 더 많았다. 한 52대 48 정도로 관측될 정도였어요. 그래? 이거 저기 그럼 지지율이랑 거의 투표 그거랑 거의 네. 비례하네요. 예. 사실관계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아 예. 그거는 이제 레퍼런스 책이 있으니까 음. 네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 네. 예전에 기자 정신이 살짝 나오는데. 그 구글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어요. 음. 그 구글 시인이었나? 네네. 네, 그 책에 보면 그 사례가 나옵니다. 국내 책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언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트위터에서는 오히려 문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라고 했을 때 이 진실성 관점에서 보면은 구글 쪽이 좀 더 가까웠다. 결과론적으로 봐도 네. 트위터는 편향성이 그런 좀 입증이 됐다. 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 떨어졌을 수 있다. 네. 떨어질 수 있다.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네. 통계니까. 왜냐하면 이제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쉽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좀 젊은 취향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네. 편향이 더 반영됐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게 5번째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우리가 이제 글을 썼을 때 이게 맥락에 따라서 이게 막 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맥락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 같은 게 이제 텍스트에서는 없잖아요. 텍스트에서 뉘앙스를 발견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 가변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런 분석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정량화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이건 따지기가 되게 어렸을 것 같은데. 어려운데 컴퓨터는 할 수도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이거 역시 사람의 영역 아닌가요? 맥락에 따라서 의미 분석을 한다. 아직까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좀 중요시하는데 사실은 이게 V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얘를 포함을 해놨습니다.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시각화. 네, 시각화. 근데 이거는 다 하잖아요, 통계에서. 뭔 시각화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프나 이런 자료 그 자료 형태로 해서 네. 이런 형태로. 근데 이거는 뭐 빅데이터의 속성이라기보다는 그냥 통계의 속성인데 이거는 이제 좀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시각화가 중요하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르몽드 세계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의 표의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프의 백과사전. 굉장히 좋은 책인데 뭐 보시면은 이제 왜냐면은 이게 데이터를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걸.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는 4V랑 5V에서 얘기했던 진실성의 문제랑 맥락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요 두 가지를 뭐 해소하거나 또는 해결했다고 자신하지 못하는 이상은 그 같은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오류는 계속 나타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이제 제한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컴퓨터 과학자들이나 데이터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죠. 그 성과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럼 그런 부분들이 거기까지는 기계가 알았네. 해결해 준다는 건 결국은 인공지능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따가 할 겁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이렇게 되겠네. 그 뭐 진실성이나 가변성 얘기가 나오면 거기 댓글이 달리거나 사람들의 논쟁이 있거나 그럼 이제 그거를 뭐 따져보는 형태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제 보강하는 하는 형태로. 방법이 그쵸. 그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냐면은 뭐 행간을 읽는다든가 예.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어떻게 행간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또 이제 좀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 얘기를 이따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